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정 세력의 개입 언급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특별법 발의부터 진상규명, 방법 마련까지 이분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기본소득당의 대표로 선출된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표 되시면서 이제 기본소득당 행보도 지금 앞으로 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응원을 하고 있고 댓글도 주시고 있으니까 간단한 근황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틀 전에 4기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임 당대표인데요. 최근에 이제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하고 체제 정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년 사이에 기본소득당의 권리당원이 한 5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 대표단 선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우리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당원분들과 함께하는 선거였고 저도 좀 그런 긴장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전국 순회 유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당원분들께서 또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또 압도적인 지지로 이제 저를 대표로 선출해 주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기대와 어떤 소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랑 가장 잘 맞서 싸웠던 선도정당이 22대에서도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길 바라는 많은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잘 받아서 앞으로 2년도 좀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댓글인데 앞머리 흰 아주 그 포인트다.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예. 총선 끝나고 염색을 했었는데 하지 마십시오. 네, 다시 괜찮습니다. 또 요만큼 올라왔어요. 딱 그 자리에 항상 예, 딱 좋습니다. 댓글에 너무 매력적이다. 감사합니다.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할 네. 때에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아하.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 회고록의 이 문구를 보고 많은 것들이 납득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각시탈 운운하면서 뭐 이렇게 불순 세력의 참사 개입을 이야기했던 이만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도 있었고 또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참사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라는 이제 네. 음모론을 이야기했던 송원석 당시 원내수석 부대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국회라는 공론장에서 음모론을 이야기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좀 잘 납득이 안 갔었는데 회고록 기사를 보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대통령부터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특히나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저런 음모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당연히 없겠구나.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가장 슬픈 건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야, 설마 그래도 우리 대통령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을 보고 아,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그럴만하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슬픈 것 같고요. 저는 적어도 이제 총선 전까지는 국민들께서 그래도 심판을 한번 받으면 좀 정신 차리고 잘 하겠지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예. 이제는 그런 변화도 좀 바랄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국민청원이 80만이 넘었습니다. 그게 접속이 지금 폭주하고 이런 게 서버 또 증설하겠다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어떤 음모론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이 음모론이 예. 국민들의 좀 영린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대통령의 미천은 다 드러나 버렸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 청원이 사실 이게 본인 인증도 해야 하고 그렇죠. 그냥 쉽지 않아요, 하기가. 그냥 간단히 뭘 남기는 예.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수시간을 기다려서 직접 본인 인증까지 하고 본인의 어떤 실명으로
탄핵 청원을 한다는 것에 거의 1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게 정말 임계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는 탄핵 청원에 네. 조차도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마무리 후에도 유가족들 계속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가족들, 피해 당사자잖아요.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참사 초기에 네. 2022년 11월에 그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유가족분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공개적으로 6가지 요구사항을 밝히신 맞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사실 이 요구사항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지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2022년 11월에 유가족들이 했던 6가지의 요구, 대통령 사과, 책임규명,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네. 인도적 조치, 그리고 기업과 추모를 위한 조치, 그리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이 6가지인데요. 이 6가지를 꼭 이뤄내야겠죠. 6개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진상규명 부분, 어떤 부분이 더 진상이 규명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21대 국회에서 이제 이태원 특별법을 심사할 때 제가 그 행안부 차관에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고양시에 고양에 출마를 했던 분인데요. 낙선했죠? 네,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네. 진상규명이 다 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필요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네. 3가지만 묻겠다. 이 아하. 3가지가 확인됐는지를 답변해달라라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159명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한 명 한 명 희생자들이 어떤 조치를 받았고 어떻게 이송되었고 어떻게 구조되었는지를 물어봤고요. 네. 마지막 3번째가 시간대별로 최선의 조치를 다 했다면 더 살릴 수 있었던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이 3가지 모두 예. 확인이 되지 않았다, 알 수 없다라는 답변만 행정안전부 차관이 당시에 했었고요. 저는 그 질의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행안부 차관 스스로가 증명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장차관도 얘기했지만, 일각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도 하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도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당일 현장에 기동대를 배치해서 인파를 관리했었어야 한다라는 그렇죠. 것은 저는 이 참사 발생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약 수사와 직접적인 이제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는 네. 이제 만들어질 이태원 참사 특별 그 특조위에서 이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좀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법적인 책임이나 혹은 실질적인 재난 안전에 대한 책임, 참사 발생에 대한 책임은 이제 진상 규명 과정을 통해서 규명이 될 텐데, 그렇다면 여당의 당 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장관, 정치인 한동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저는 본인이 쏟아냈던 말과 태도에도 저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총선 때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분만 만나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던 시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국론 분열이라는 말을 운운하면서 대통령 거부권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인면수심 정부다라는 오명을 받게 된 데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도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라는 약속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진상규명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또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게 있을지, 앞으로 또 절차가 뭐가 필요할지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결국에는 어렵게 통과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따라서 만들어질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는가가 이제 핵심일 겁니다. 특히 이제 정부로부터 좀 자유로운
특조위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위원들이 선출이 되거나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 유가족분들은 가장 우려하고 계시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 역시 국회의 책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음모론에 대한 대통령의 네. 인식이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별조사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게 된다면 과연 그 진상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야당과의 또 공조도 강하겠다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기본소득당이 약속한 주요 당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언론 탄압 저지를 위해서 야7당 함께 방송 3법 공동 발의를 하셨습니다. 자,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 참사 얘기와 관련해서 참사 발생했을 때 언론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이태원 참사 직후를 네. 돌이켜보면 참사 현장의 영상이나 어떤 일부 정치인들의 막말들을 고스란히 이제 그 노출시키는 보도들, 그리고 각시탈 음모론이라거나 아니면 토끼머리띠 남성에 대한 특정 개인의 행위를 참사의 원인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몰아가는 그런 추측성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들이 유가족들을 비롯한 재난 피해자들을 또다시 한번 고통으로 내몰고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들을 왜곡하거나 숨긴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언론이 이런 사회 정의의 구현과 재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야 하고, 그래야 사회적 참사의 어떤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현안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방통위가 법원에서 또 국회에서 2명 지금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위법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최근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2사람이 또 의견을 보였습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네, 위법을 계속해서 저지르겠다, 예. 위법 행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야당들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이제 발의를 한 것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그 방통위원장이 오늘 사퇴를 한다라는 이제 지난번 보도가, 이동관 전 위원장하고 비슷하네요. 네, 조선일보에서 나온 네. 걸 봤는데 저는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봤자 탄핵의 근거들만 점점 더 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2인 체제가 위법한 것은 이미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실 네. 거고, 이 자체로 위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위법한 의결인 이사 선임조차도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책임을 묻기 위한 이제 탄핵안을 국회가 발의를 한 건데, 또 여기에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사퇴해버리는 방식으로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거죠. 저는 방송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네. 공영방송의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그리고 현재 방통위원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방송장악의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음. 위축시키는 행위 자체, 그리고 위법하게 이런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네. 당연히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야당끼리 또 공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에도 야당끼리 공조해서 처리할 민생 현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행안위요? 예. 오늘 10시에 이제 행안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아하. 이 자리에 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상정이 됩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요.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이기도 했고요. 또 저희 기본소득당에도 총선의 연합정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생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야권의 공조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될 예정이고요.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이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그리고 전국민 햇빛바람연금, 선거제도 개혁, 이렇게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함께 약속드렸던 내용들을 네. 거침없이 추진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 기본소득 제도화, 아마 이게 가장
앞으로 성과를 내겠다 약속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중에 아동 기본소득법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거 뭡니까? 아동기본소득법은 22대 국회 저의 1호 법안이기도 한데요. 예.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매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법안입니다. 예. 그리고 14세 이상의 아동들은 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뭐 기본소득 제도와 그중에 아동 기본소득법 말씀도 주셨는데 기본소득당이 22대 국회에서 아마 세제의 재분배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겠다. 또 여기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제 재분배 부자 증세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의원님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제 부자 증세. 제가 이제 부자 증세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우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라거나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등 해서 이미 그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대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자 증세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조세와 공적 이전 지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너무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걷어서 공적으로 이제 이전 지출을 하는데 이것의 이제 재분배 효과가 너무 낮다라는 것인데요. 네.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G7 국가의 소득 재분배 효과, 조세와 공적 이전 지출의 재분배 효과는 평균 34%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18%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G7 국가들의 절반인 거죠. 근데 네. 지금 대한민국이 G7 플러스에 들어간의 만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반조차 되지 않는 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불평등도가 다른 이제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금 수준의 조세랑 재정 지출로 버텨오기는 했지만 네. 사실은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 진입 그리고 저성장의 장기화들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지금 정도의 어떤 조세 제도로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전체적인 세금의 규모도 커져야 하고 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고려할 때 부자 증세가 절실하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아동 기본소득 더해서 한 가지만 네. 더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전에 이제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동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사실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한 3세에서 5세 정도의 영유아기에만 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영유아기에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실 아이는 20살까지 키워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생애 전 주기에서 돈 듭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생애 전 주기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라는 측면에서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돈 주면 아이 낳느냐라는 말을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돈을 덜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고 이 전대미문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와 같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과 함께 아동 기본소득 같은 대안들이 함께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그 상속세 관련해서 대통령실 어떤 분이 말씀을 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상속세 관련해서 명목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세율이라 그러는데 내는 거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상속세율이 명목 네. 최고세율이 한 50% 되니까 굉장히 높게 느껴지죠. 네. 네. 2022년 상속세 기준으로 봤을 때 슈퍼부자라고 불리는 26명을 빼고는 평균 실효세율을 구하면 그 29% 정도로 확연히 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속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일괄 공제액이 5억 원이고요. 네. 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크네요. 네,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22년 국세청 상속세 통계를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상속가액이 10억에서 20억 사이에 있는 분들이 6,92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평균의 그 상속세 과세 표준이 4억 2,300만 원 정도고 납부세액은 7,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5억 정도의 부동산 자산을 상속할 때
7,400만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는 셈인데요. 저는 이게 어떤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린다거나 뭐 네. 경제 유인을 없애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5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또 300억에서 최대 600억까지 공제해주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세 때문에 기업의 의욕들이 떨어지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높은 상속세가 국가 경제 성장 저해한다 이런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 네,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상속세 그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또 면제하거나 깎아줘야 된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이렇게 의원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2022년에 네. 그 상속세 결정세, 그러니까 네.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의 77%를 그 상속재산 가액 규모가, 그러니까 상속하는 재산이 한 500억을 초과하는 26명이 7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6명 안에 누가 있냐면요. 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 그리고 고 김정주 넥슨 회장의 재산, 이런 재벌가들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집단의 지배권을 물려주는 데에 필요한 세금이 이제 이 상속세의 절대액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관련성 없다는 해당이 거죠?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득 수준보다 상속세액이 좀 너무 과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런 경우라면 이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속세 세율 자체를 낮춰버리면 재벌가들의 상속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벌가 4세 어떤들의 그룹 지배권 확보가 훨씬 더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제세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는 현재 어디까지 지금 절차가 진행된 상황인가요? 네, 이제 앞서 부자 증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세원을 찾고 또 도입하는 것 역시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그렇죠. 이제 횡재세는 이제 2022년부터 제가 주장해 왔던 이제 세금이기도 하고, 네. 또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제때 적기에 이제 도입됐으면 효과가 충분했을 텐데 좀 그렇게 되지 못해 아쉽고요. 만약에 이제 적기에 횡재세가 도입이 되었다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정책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에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제가 횡재세 재발의를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법안을 추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좀 잠시 보류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하반기 경제 상황의 변동들을 좀 지켜보면서 또다시 횡재세 도입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언제라도 재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재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조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시원해 하시고 댓글에도 용해인 의원 요새 말씀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행안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행안위에서 뭐 또 등등 앞으로 또 어떤 활동에 또 주력하실지 좀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1대 후반기에 이어서 22대 전반기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네.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상임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화성에서 리튬 그렇죠. 배터리 화재 사건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참사들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7월 15일이면 오송 참사 1주기가 네. 되는데 진상규명은 여전히 더딘 지금의 현실들을 좀 바라보면서 많은 책임감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부터 재난안전의 대비책 마련까지 해야 할 일들을 좀 계속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21대 국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소가 밭을 갈듯 우직하게 일하면서 국회가 약속드렸던 여러 가지 소임들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근에 왜 이제 말이 좀 적냐라고 네, 그 많이 얘기들이 물어보시는데, 댓글에서도 시원한 사이다 용해인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네,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 드려서 봤어요. 상임위가 많이 안 열리기도 그래서 했고 그렇군요. 또 예. 최근에 언론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예. 또 이렇게 많이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들은 조건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 속 시원한 의정활동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용해인 의원님 21대도 잘하셨지만 22대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의정 활동할지 또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으면 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최근의 관심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인데요. 아, 탄핵 청원 그 80만 넘은 거요. 네, 이제 1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서버상의 문제가 없었다면 이미 진작에 100만을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탄핵 소추 청원을 지켜보면서 더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는 것, 후퇴를 막는 것을 넘어서 이 위기의 시대에 그 대한민국의 비전과 미래를 만들어갈 정책 대안들을 잘 준비해 나가면서 윤석열 정부 국민들이 멈춰 세워달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하는 정당, 그리고 가장 잘 앞장서서 싸우고 앞에서 수행하는 정당으로 국민들께 기억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